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초보자가 꼭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 수익화가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이 인식이 반드시 먼저 잡혀야 합니다. 이거 없이 시작하면 잘 되는 영상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시청자는 똑같은 영상의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내 영상은 안 팔리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거나 고민 중이거나 이미 시작했더라도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을 위해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이해하시면 유튜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이 챌린지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무료 강의 1편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쿠파스 수익화를 보여드리면서 도안을 해보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채팅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만드신 걸 보니까 다 똑같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영상도 비슷하고 썸네일도 비슷하고 제가 왜 자꾸 보안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는 장사입니다. 콘텐츠를 시청자한테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는 건 그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기억에 내 채널이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얘기하기 전에 상품 판매를 예시로 먼저 들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네이버에 자이로볼을 검색하면 나오는 스토어들과 상품인데요. 이 제품은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처음에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다들 똑같이 1688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내 기억에 남을까요? 뭔가 특별한 더 기능이 개선된 더 예쁜 이 가게에서만 파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야 이 가게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시는 뭐냐면 브랜딩이 안 된 거예요. 소비자 머릿속에 이 가게는 이거지 라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걸 포지셔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기억에 안 남으면 다음에 또 살 때 이 가게를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 다 파는 물건 모아놓고 들어오면 뭘 파는지도 모르겠는 잡동사니 가게 땡땡 앞반의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가전 탑5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게요. 보이시죠? 썸네일도 비슷하고 제목도 비슷하고 영상 스타일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자이로볼 검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더 주제가 개선된 채널만의 특색이 묻어있는 콘텐츠가 아닌데 이 채널의 이름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셔닝이 안 된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으면 구독도 잘 안 하고 영상도 그때그때 소비하고 말게 됩니다. 다시 상품을 살 때로 돌아와서 보면 이 판매자님은 파우치 무료 증정 조건을 걸고 계세요. 다른 분은 지금 그나마 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사진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분들도 다 똑같은 상품을 팔아서 포지셔닝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판매하다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느껴지신 거예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또 이걸 그대로 옮겨서 다시 유튜브로 와보면 아까 다 똑같은 가전 탑 N형 영상들이 다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썸네일도 제목도 조금이라도 보완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파우치 하나 무료 증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썸네일이나 제목 하나 좀 더 신경 쓰는 건 아까 파우치 넣는 것처럼 최소한의 생존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시청자의 기억에 안 남아요. 단지 시청자들이 조금 더 궁금해서 다른 다 똑같은 콘텐츠보다는 썸네일을 잘 만들고 제목을 잘 만들어 놓으면 클릭률이 높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유튜브 장사를 하겠다면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 이런 파우치 무료 증정, 썸네일이나 제목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상품 판매를 먼저 예로 들면 상품 판매에서 진짜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는 포지셔닝이 되는 가게가 기억이 되는 브랜딩이 뭐냐면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뭐냐면 좋은 상품을 나만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좋은 걸 못 파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만약 아까 그 자이로볼이 이 많은 판매자분들 중에 한 판매자분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그리고 이 자이로볼이란 상품이 정말 손목 강화에 유용한 좋은 제품이라면 저 가게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만 파니까요. 이걸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직접 제조.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이면 아무도 똑같은 걸 못 팝니다. 공장에서 나만의 레시피로 만든 소스, 나만의 설계로 만든 제품, 이건 나만 파는 거예요. 두 번째, 독점 수입. 해외에 좋은 상품이 많은데 그걸 내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입해서 파는 겁니다. 보통 한 컨테이너 정도 사면 한국에는 나만 수입할 수 있게 독점 권한을 줘요.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고 상품만 좋으면 소비자가 즐겨 찾기에 내 쇼핑몰을 추가합니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라이센스 계약. 유명한 이미 잘 만들어진 브랜드를 그대로 수입하거나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다 아는 그런 라이센스를 상품에 붙여서 옷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유튜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뭔지 다시 유튜브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나만 파는 좋은 상품이란 뭘까요? 유튜브로 넘어가기 전에 독점 수입을 하든 라이센스 계약을 하든 직접 제조를 하든 첫 번째 본질은 상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나만 팔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나만 파는 좋은 상품이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남들보다 뛰어난 정말 엄청난 유머가 있는 콘텐츠. 두 번째가 편집 기술, 영상미가 아름답고 엄청난 콘텐츠. 3번은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뒤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번과 2번이 합쳐진 채널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개그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이 뭘 하냐면 언리얼 엔진이라는 3D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사회를 풍자합니다. 블랙 코미디예요.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3D 영상미까지 갖춘 거죠. 되게 웃긴데 묘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잘 만들고 계세요. 이분의 유머 감각, 풍자 센스, 거기다가 3D 제작 능력까지, 이걸 아무나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런 게 유튜브에서의 직접 제조하고 독점 수입하고 라이센싱한 좋은 상품 콘텐츠예요. 이분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죠.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정말 대단해서 나는 못할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편집의 신도 아닙니다. 첨단 개그처럼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런 채널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개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주관과 관점입니다. 이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복제를 못합니다. AI도 못 만들어요. 똑같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도 내 경험을 넣는 순간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이고 내가 독점 수입하는 상품이고 라이센스를 붙여 수입하는 콘텐츠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살아온 삶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 콘텐츠의 진입 장벽이 되는 거예요. 아직 모호하실 텐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뒤에 강의에서도 더 자세히 예시와 함께 다뤄드릴 겁니다. 우리가 챌린지에서 함께 만들 채널은 나와 가까운 분야의 정보 전달 채널이에요. 탄탄한 정보는 1박스에서 박사 이상 수준으로 논리적으로 써줘요. 우리는 거기에 기본 대본 작성 시간이 확 줄었으니까 그대로 영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파는 좋은 상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경험, 나의 삶을 한 스푼씩만 얹어보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직접 해봤는데 이렇더라, 내가 이 상황에서 느꼈던 건 이거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AI가 주는 대로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만의 경험과 삶을 조금만 얹어서 나만 판매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해만 되셨다면 저랑 천천히 챌린지 같이 하면서 내 삶과 맞닿은 부분으로 주제 선정을 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장사입니다. 다 똑같은 걸 팔면 기억에 안 남고 파우치 하나 넣고 썸네일 조금 개선하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생존이에요. 진짜 끝판왕은 나만 파는 좋은 상품 콘텐츠를 만드는 것,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상품 판매는 직접 제조하고 독점 수입하고 라이센스를 따옴으로써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요, AI가 써주는 탄탄한 근거와 논리적인 대본에 내가 살아온 삶, 나의 경험, 나의 관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만의 상품이고 아무도 복제 못하는 진입장벽이다. 오늘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유튜브는 장사입니다. 오래가는 장사를 하려면 시청자의 기억에 남아야 되나, 그걸 만드는 건 딱 AI 대본 만들고 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한 스푼만 얹으면 그 한 스푼이 시청자들이 내 채널을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챌린지의 최종 목표인 수익 창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판단하는 딱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제 사례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자릿수예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 영상이 유튜브에 어디에 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그게 어디에 진열되는지 모르면 살릴 수가 없거든요. 1강에서 유튜브는 장사라고 했잖아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었는데 진열대가 어딘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떡상하는 원리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거 알면 내 영상이 왜 안 뜨는지, 어떻게 해야 뜨는지가 보입니다. 첫째, 내 영상이 시청자한테 보여지는 세 가지 경로. 쿠팡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둘째, 유튜브가 영상을 보여줄 때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이다. 셋째, 영상이 떡상하는 원리.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것까지 오늘 다 알려드려요. 내 영상이 시청자한테 도달하는 경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검색, 탐색, 추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쓰시죠? 이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선 이어폰 사고 싶으면 쿠팡 검색창에 무선 이어폰 치잖아요. 결과가 쭉 나오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합니다. 유튜브도 똑같아요. 기저귀 발진 대처법 궁금하면 유튜브 검색창에 칩니다. 결과 중에 썸네일과 제목이 끌리는 걸 클릭하는 거예요. 이게 검색 트래픽이다. 시청자가 직접 키워드를 쳐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관심이 있어서 검색한 사람이니까 내 영상이 거기 걸리면 클릭할 확률이 높습니다. 쿠팡 앱 열면 뭐가 뜨나요? 검색하기도 전에 오늘의 특가, 이 상품 어때요? 하면서 상품이 쭉 나오잖아요. 끌리면 클릭하고 안 끌리면 스크롤 내리고요. 유튜브 홈 화면이 이거예요. 앱 열면 영상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검색한 적 없는데 유튜브가 알아서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유튜브가 내 영상을 홈 화면에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클릭하면 다시 안 보여줍니다. 클릭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요. 세 번째, 추천 트래픽. 쿠팡에서 무선 이어폰 하나 보고 있으면 밑에 뭐가 뜨나요? 이 상품을 본 고객이 함께 본 상품이라고 비슷한 상품이 쭉 나옵니다. 이어폰 케이스도 나오고 비슷한 가격대 이어폰도 나오고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있으면 옆에 다음 영상 목록이 쭉 뜨거든요.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겁니다. 이게 추천 트래픽이에요. 이미 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있던 사람한테 내 영상이 뜨는 거니까 관심도가 높습니다. 정리하면 내 영상이 시청자한테 보여지는 경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검색, 홈하면 추천, 쿠팡이랑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뭘까요? 검색이 아닙니다. 유튜브 전체 시청 시간의 약 70% 이상이 추천과 홈화면에서 나옵니다. 검색은 세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조회수는 시청자가 검색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알아서 보여줘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가 강력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이 사람한테 보여줄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제 추측은 아니고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엔지니어링 VP인 크리스토스 구드로우라는 분이 직접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요. 유튜브가 매일 분석하는 데이터가 800억 개예요. 이 800억 개의 신호를 보고 이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여줄지 말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신호들이냐면 이런 신호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가 2012년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클릭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 썸네일이 끌려서 클릭은 했는데 영상이 기대랑 다르면 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클릭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 봤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 공유했는지까지 전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두 개예요. 클릭과 시청 시간. 클릭은 이 사람이 이 영상에 관심이 있나 보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 시청 시간은 실제로 봤을 때 만족했나 보는 게 두 번째 관문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튜브는 나랑 비슷한 취향의 시청자가 뭘 봤는지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아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합시다. 유튜브가 보니까 여러분과 비슷하게 육아 영상을 보는 다른 시청자들이 요아식 레시피 영상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요아식 레시피를 추천해줍니다. 내가 한 번도 검색한 적 없는 영상인데도요. 이게 협업 필터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나한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이 상품을 산 고객이 함께 산 상품이라고 뜨는 거랑 원리가 가요. 유튜브 성장 담당 디렉터 토드 보프레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입소문을 자동화한 것이다. 내 친구가 이거 재밌더라 하고 추천해주는 걸 유튜브가 800억 개 데이터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을 알았으면 내 영상이 어떻게 크는지가 보이거든요. 영상을 처음에 올렸어요. 누가 볼까요? 크게 두 부류예요. 내 구독자와 검색으로 찾아온 시청자. 아직 유튜브가 이 영상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소수한테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오래 봤어요. 클릭률이 높고 시청 지속 시간이 길다. 유튜브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쌓이면 유튜브가 학습합니다. 이 채널 영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클릭도 잘하고 오래 보네. 그러면 서서히 홈화면에 뜨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상 옆에 추천으로도 걸리기 시작해요. 쇼핑 앱으로 비유하면 처음에 내 상품은 검색해야만 나왔는데 리뷰가 쌓이고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앱 메인에 추천 상품으로 뜨기 시작하고 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리뷰 좋은 상품이 오늘의 특가에 올라가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시청 시간의 70% 이상이 추천과 홈 화면에서 나온다고요. 이 70%에 내 영상이 들어가는 게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이 떡상하는 원리인데요. 내가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바로 전 세계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처럼 각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유튜브가 내 영상을 보여주는 대상은 내 구독자랑 자주 찾아오는 시청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클릭률도 높고 오래 보고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면 유튜브가 이 영상이 반응이 좋네 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한 단계 넓힙니다. 다음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시청자한테 보여줘요. 내 채널은 모르지만 비슷한 주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요. 아까 배운 협업 필터링으로 찾아낸 사람들이죠. 여기서도 반응이 좋으면 또 넓혀요. 그 다음은 내 주제랑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뿌리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넓혀도 반응이 계속 좋으면 그게 바로 떡상이에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1차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거기서 멈춰요. 2차까지 갔는데 반응이 떨어지면 더 안 넓힙니다. 각 단계마다 시험을 보는 건데,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토드 보프레가 이것도 재밌게 설명했거든요. 유튜브 추천 시스템은 영상을 시청자한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좋아할 영상을 끌어오는 거라고요. 유튜브가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찾아서 매칭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떡상은 운이 아닙니다. 1차 시청자 반응이 좋고 2차도 좋고 3차도 좋아서 계속 확장된 구조적 결과거든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1강에서 내 경험과 주관과 내 삶을 영상에 넣어서 차별화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배운 건 이거예요. 차별화한 내 영상이 시청자에게 보여지는 경로는 세 가지. 유튜브는 매일 800억 개 신호를 분석해서 시청자랑 영상을 매칭합니다. 클릭과 시청 시간이 좋으면 유튜브가 더 넓은 시청자한테 단계별로 확장해줘요. 그 확장이 계속되면 그게 떡상입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썸네일과 제목으로 클릭시키고 끝까지 보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유튜브가 반응을 판단할 때 정확히 뭘 보는 건지, 클릭, 시청 시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유튜브가 내 영상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했던 데이터도 함께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만 몇 시간인데 조회수는 한 자릿수, 영상 5개 올렸는데 노출이 0, 채널
채널 포기해야 할까요? 커뮤니티에 이런 글 진짜 많습니다. 유튜브가 내 영상을 뭘 보고 판단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보는 지표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좋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오늘 이걸 알려드리고 영상의 실제 수치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노출 클릭률, 영어로는 CTR이고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유튜브가 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시청자한테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 실제로 클릭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가 내 영상을 100명한테 보여줬는데 그중 5명이 클릭했다. 그러면 노출 클릭률이 5%인 거예요. 1강에서 장사 비유한 거 기억나시죠? 이건 간판과 진열대예요. 가게 앞을 100명이 지나갔는데 5명이 들어왔다. 간판이 끌리니까 들어온 거죠. 유튜브에서는 썸네일과 제목이 그 간판입니다. 유튜브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전체 채널의 절반이 노출 클릭률 2%에서 10%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4에서 6% 사이에 몰려 있어요. 6%만 넘어도 평균 이상입니다. 정리하면요, 노출 클릭률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을 때 이거 궁금한데? 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높으면 유튜브가 이 영상 반응 좋네 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클릭만 높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청 지속 시간. 클릭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보느냐입니다. 장사로 비유하면요, 간판 보고 가게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10초 만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기대랑 달랐던 거죠. 반대로 30분 동안 이것저것 보면서 쇼핑하면 그 가게 괜찮은 거예요. 물건이 좋으니까 오래 있게 되거든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10초 만에 나가면 유튜브는 이 영상 별로구나 하고 판단해요. 반대로 10분짜리 영상을 7분까지 봤다? 이 영상 좋네, 사람들이 오래 보잖아 하고 더 밀어줍니다. 여기서 수치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청 지속 50에서 60%는 기본 아니야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유튜브 영상 1만 개 이상을 분석한 벤치마크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 전체 평균 시청 지속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를 넘는 영상은 6개 중 1개, 약 1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40%만 넘어도 잘하는 거고 50%가 넘으면 상위권이에요. 10분짜리 영상에서 4분 이상 잡으면 평균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채널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니까 아까 유튜브 공식 자료에서 전체 절반이 CTR 2에서 10%라고 했잖아요. 제 채널 A는 평균이 11.3%고 가장 잘된 영상은 13.4%입니다. 채널 B도 평균 8.2%에 최고 영상이 10.5%예요. 둘 다 평균 이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요, 채널 A는 CTR이 더 높은데 조회수는 약 20만이에요. 채널 B는 CTR이 좀 낮은데 200만을 넘겼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요, 채널 A의 주제가 좀 덜 대중적이었어요. 대상 자체가 적으니까 유튜브가 밀어줘도 확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채널 B는 주제가 대중적이라 시청자층이 계속 넓어질 수 있었고요. CTR이 높아도 주제의 대중성에 따라 천장이 다릅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청 지속 비율을 보겠습니다. 채널 A가 46.4%, 채널 B가 35.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평균이 25%이고 50% 넘는 영상이 6개 중 1개라고. 둘 다 평균보다는 위고 특히 채널 A의 46.4%는 상당히 잘한 수치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CTR이 10% 넘는 영상인데 시청 지속이 50%가 안 되거든요. 클릭은 확실히 끌어냈는데 끝까지 잡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서 더 올렸으면 조회수가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CTR과 시청 지속 시간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요, 2강에서 배운 것처럼 유튜브가 시청자를 단계별로 확장하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내 주제에 관심이 덜한 사람한테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클릭률도 떨어지고 일찍 나가는 사람도 늘어요. 아까 대중성이 있어야 100만 200만 간다고 했던 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요, 클릭률이 높은 건 썸네일과 제목이 좋고 시청 지속 시간이 긴 거는 영상 내용이 좋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둘 다 높으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클릭률만 높고 시청 지속 시간이 짧으면 그건 낚시라서 유튜브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챌린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되느냐, 제가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노출 클릭률 10%에 시청 지속 비율은 40% 이상, 이걸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이걸 목표로 잡고 계속 내 영상의 데이터를 체크해보고 클릭률이 떨어지면 제목과 썸네일을, 그리고 주제가 정말 수요가 있는 건지 등을 점검하고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면 썸네일 제목과 대본에 불일치가 있는지, 대본이 초반 도입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주고 답을 주는지 등을 점검해 나가고 개선해 가면 됩니다. 결국 이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 영상 내용으로 끝까지 보게 만들어라.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밀어줍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나머지 데이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1강에서 유튜브는 장사라고 했잖아요. 장사에서 손님을 끌어오는 게 클릭률이고 손님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9%가 포기하는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도
실제로 해보면 결과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7, 또 올렸습니다. 조회수 12, 또 올렸습니다. 조회수 5.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전체 유튜브 채널의 37%가 구독자 100명조차 못 넘깁니다. 세계 1위 미스터 비스트도 처음 2년간 구독자가 1600명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존재합니다. 모르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내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는지, 가장 큰 벽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벽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상강에서 핵심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클릭되는 썸네일, 끝까지 보게 만드는 영상, 방법은 다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바로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포기해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500만 개 채널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전체 채널의 37%가 구독자 100명조차 못 넘깁니다. 그리고 1000명을 넘기면 상위 10%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여러 채널을 해보니까 진짜로 힘든 건 0에서 100까지입니다. 100명까지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채널은 100명까지가 1000명까지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구독자가 30명, 50명이면 시청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이 채널을 누구한테 추천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강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유튜브는 반응을 보고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확장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100명쯤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유튜브가 이 채널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학습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홈이나 추천에 슬슬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넘기면 1000명까지는 훨씬 빠르거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모든 채널이 그랬어요. 지금 이 채널도 강의를 올리느라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1000명까지 걸린 시간이 100명까지 도달한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결국 90%가 1000명을 못 넘긴다는 건 사실 100명의 벽 앞에서 포기한 채널이 대부분인 겁니다. 100명까지만 버티면 그 뒤로는 채널의 방향만 그대로 유지하고 시청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계속 발행해준다면 1000명까지 금방 갈 겁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100명 구간이 제일 힘들고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확실히 알려드렸으니까 100명까지만 우리 챌린지 하면서 버텨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명을 넘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0명, 1만 명까지 성장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그림을 기대해요. 영상 10개 올리면 이만큼, 20개면 이만큼, 꾸준히 올리면 꾸준히 올라간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올려도 반응이 없어요. 조회수 한 자릿수.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가 터집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데 또 잠잠해져요. 떡상, 잠잠, 떡상, 잠잠. 유튜브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런 모양이냐? 이 강에서 배웠잖아요.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면 소규모 그룹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 그룹으로 확장하고 보통이면 거기서 멈춰요. 그게 잠잠한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반응이 터지면 확장이 되면서 다음 계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 채널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잠잠한 구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또 잠잠. 상강에서 보여드린 영상도 터지기 전에 잠잠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만뒀으면 200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성장 형태가 당연하다는 걸 몰랐으면 아마 그때 그만뒀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도 100명까지가 가장 오래 걸렸어요. 2주 정도 걸렸는데요. 2주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 근데 100명 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계단이 좀 더 빨라집니다. 잠잠한 구간이 짧아지고 터지는 폭이 조금씩 커져요. 이게 데이터를 학습한 유튜브가 추천을 시작한 결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미리 알고 가라는 겁니다. 모르면 포기하지만 알면 버틸 수 있거든요. 이 잠잠한 구간에서 구독자 100명까지의 구간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1에서 3강까지 배운 걸 반복하는 거예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썸네일과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영상으로 끝까지 보게 만든다. 그러면 유튜브가 학습하고 다음 계단이 옵니다. 30일 챌린지에서는 이 구간을 가장 빠르게 돌파하도록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 오늘 강의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영상 편집도 주제 정하기도 채널 기획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돼버린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초반 100명 구간을 더 힘들게 하거든요. 바로 갑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의 매일 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컴퓨터에서 편집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요.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조회수 얼마나 나와? 잘 돼? 돈 좀 벌려? 매일 물어봅니다. 그것만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유튜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조언을 하기 시작해요. 너 썸네일 이렇게 바꿔봐. 요즘은 쇼츠가 대세래.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건 알겠는데 초보한테는 혼란만 커집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면 더 심해요.
친구들 만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그거 어떻게 됐어?"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모임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 "어제 올린 거 봤는데 조회수 50밖에 안 되던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4강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구독자 100명까지가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 매일 잘 돼? 조회수 얼마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했으면 아직 초기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텐데 주변에서 물어보면 갑자기 의심이 듭니다. 진짜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 지금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꾸 질문을 받다 보면은 스스로 현타가 와요. 내가 쏟는 시간은 많은데 나오는 결과가 없는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압박감이에요. 모르는 사람 1000명이 보는 건 괜찮은데 아는 사람 1명이 보는 건 신경이 쓰여요. 이거 올리면 걔가 뭐라고 하려나 자기 검열이 시작되고 콘텐츠가 어색해집니다. 유튜브에서 또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인데 주변에 알리는 순간 그게 힘들어져요. 저는 지금 운영하는 채널도 그렇고 그 뒤로 주변에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명 구간이 가장 힘든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항상 조용히 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덕분에 그 구간을 빠르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0명이 넘은 다음에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입이 간질간질해요. 나 이번에 조회수 10만 찍었어 이러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순간 돌아오는 건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충주맨 아시죠? 구독자 97만에 초고속 승진까지 한 분인데 자기가 잘 되니까 주변에서 나도 유튜브나 할 걸 이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잘 되면 응원이 아니라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래도 저는 아까 말한 그 친구 사례에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만 어쩔 수 없이 걸렸지 채널 자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광고도 받고 수익도 터지니까 그 친구가 더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때도 채널은 안 알려줬습니다.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잘 되냐 안 되냐 물어보기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묵묵히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선을 먼저 그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매일 오늘은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멘탈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는 것과 내 채널을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알려질 수 있지만 채널 자체를 오픈하는 건 저는 웬만하면 가족끼리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에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응원과 지지만을 해주고 묵묵히 내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말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 될 때 말하면 그것 봐라 역시 안 된다 같은 자괴감만 커지고 잘 될 때 말하면 얼마 벌어? 나도 유튜브나 할 걸 시기와 질투만 남습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 하는 걸 말하는 것도 내 채널을 오픈하는 것도 잘 되든 못 되든 전혀 득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잘 되는 상황을 굳이 티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유튜브는 마라톤입니다. 출발선에서 소리 지르면 체력만 낭비돼요. 조용히 시작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해도 됩니다. 사실 결과가 나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유튜브 초보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건데 미리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챌린지 하실 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듭니다. 저는 지금 알려드릴 이 함정에 다 한 번씩 빠졌었고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이것들이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먼저 체험을 해보시고 오래가는 채널을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함정,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 영상을 일주일 동안 편집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업로드를 미룹니다. 결코 한 달째 첫 영상도 못 올립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나머지 2 함정은 적어도 영상을 올리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유튜버 지금 구독자 600만 명이에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유튜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작을 못했어요. 완벽한 카메라가 있어야 돼. 완벽한 셋업이 필요해. 이러면서 7년을 미뤘습니다. 2017년에 일단 해보자 하고 주 2회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후에 바이럴이 터졌고 나중에 풀타임 유튜버가 됐습니다. 7년을 미루다가 일단 올리기로 결심한 순간 모든 게 바뀐 거예요. 1강에서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별화는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차별화는 나만의 관점, 나만의 경험을 담는 거예요. 80%짜리 영상에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게 완벽하게 편집한 영상보다
훨씬 강력할 겁니다.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508만 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월 12회 이상 업로드하는 채널이 월 1회 미만 채널보다 조회수 성장이 8배 빨랐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 달에 하나 올리는 것보다 80%짜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게 훨씬 빠르게 성장해요. 두 번째 함정, 구독자 수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루에 구독자 수를 10번씩 확인합니다. 한 명 늘면 기뻐하고 한 명 줄면 우울해해요. 다른 채널은 한 달 만에 1000명인데 나는 왜 50명이지?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크리에이터 정신건강 연구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65%가 콘텐츠 퍼포먼스에 대한 집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71%가 그만둘 것을 고려했고 10%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평균의 2배예요. 유튜버 커뮤니티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분석을 확인한다. 중독인 것 같다. 숫자에 집착하다가 거의 그만둘 뻔했다. 같은 이야기가 넘칩니다.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만족도랑 시청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 한 명 한 명을 막 이렇게 세리기보다는 내 영상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률이 떨어지면 썸네일과 제목을,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면 내 대본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만 집중을 하고 매일같이 분 단위로 구독자를 확인하고 이런 행동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 다른 유튜버와 비교하는 겁니다. 비슷한 주제의 채널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3개월 만에 1만 명인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별로인데 더 높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하면 더 비교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는 그 채널들이 정말 3개월 만에 성공한 게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지금 잘된 채널들이 처음부터 잘되고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유튜버인데요. 지금 구독자 1900만 명이에요. 이 사람이 2009년에 15살 때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100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75명입니다. 첫 바이럴이 터진 건 시작하고 5년 후예요. 밖에서 보면 갑자기 뜬 채널인데 실제로는 5년을 쌓아온 겁니다. 한국에도 이런 채널들 되게 많고요. 너무 초반에 안 된다고 타인과 비교하고 힘들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교보다는 벤치마킹을 하는데 시간을 더 쓰세요. 그대로 베끼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 채널의 썸네일 구성이 좋네. 나도 저렇게 해보자. 이건 배움이에요. 저 채널은 왜 나보다 잘 되지? 이건 자괴감이에요.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제의 나. 정리합니다. 4강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구독자 100명까지라고 했고 지난 강의에서는 주변에 말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경험해 보시고 저랑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챌린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모르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AI로 만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익화가 안 돼. AI 음성 쓰면 바로 잘려. 2025년부터 AI 콘텐츠 전면 금지됐대. 다 틀린 말입니다. 유튜브 CEO 닐 모한이 2026년 1월 연례 서한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신디사이저, 포토샵, CGI가 소리와 영상을 혁신한 것처럼 AI는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서한에서 밝힌 공식 통계 2025년 12월 기준으로 매일 100만 개 이상의 채널이 AI 창작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AI는 안 된다는 말이 돌까요? 그건 진짜 잘린 채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채널들이 잘린 이유는 AI를 써서가 아니라 AI를 잘못 써서입니다. 이 강의에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되는 AI 콘텐츠와 안 되는 AI 콘텐츠의 경계선 바로 갑니다. 먼저 유튜브가 AI에 대해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원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세 군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공식 AI 페이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유튜브의 목표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튜브 공식 한국어 페이지 원문 그대로예요. 두 번째, 유튜브 수익화 정책. 2025년 7월 15일에 업데이트 됐는데요. 반복 콘텐츠 정책을 비정품 콘텐츠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규모로 생산되거나 반복적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정책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2025년 7월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AI 금지라는 뉴스가 엄청 돌았거든요.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겁니다. 내용은 예전부터 있던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유튜브 AI 혁신접근법 공식 블로그. 모든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AI로 만들었든 사람이 직접 만들었든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사용 자체는 수익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기계적 대량 생산이 문제이지 도구로서의 AI 활용은 환영해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세 군데에서 일관되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다음으로 여러분이 채널을 키워서 롱폼 기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면 수익화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AI로 만든 채널인데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PP 심사 기준에 AI 사용 여부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유튜브 공식 심사 기준이 뭐냐면요. 첫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반이 없는지. 둘째, 저작권법 위반이 없는지. 셋째, 콘텐츠가 독창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 넷째, 채널 전체가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기 어디에도 AI를 썼는가는 없어요. 독창적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게 기준이지 도구가 뭔지는 안 봅니다. 그러면 수익화 심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뭘 보느냐, 대본에 독창적인 기획이 있는지, 편집이 되어 있는지, 시청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는지, 이걸 봐요.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아니라 이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AI TTS와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얼굴 없는 채널들이 YPP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수익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AI 도구를 썼느냐가 아니라 콘텐츠의 독창적 가치가 있느냐가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특정 채널 이름을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유튜브 영상들 보면 누가 들어도 TTS 음성 티가 나고 누가 봐도 생성형 AI 이미지 슬라이드로 넘기는 채널인데 단순 정보 전달만 하는 수준의 채널도 수익 창출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무엇보다 롱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정책이 강화돼도 끄떡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유용한 콘텐츠, 그게 우리가 챌린지에서 할 겁니다. 1강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내 경험을 한 스푼만 얹으면 그게 나만의 상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 스푼이 바로 유튜브가 말하는 독창성, 진정성, 유용한 콘텐츠예요. 내가 살아온 삶, 내 경험, 내 관점, 이런 것들을 콘텐츠에 넣으면 AI로 만들었든 아니든 그건 독창적 콘텐츠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심사에서 보는 건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유용한 콘텐츠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1에서 3강까지 배운 걸 적용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만 들으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채널들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안 괜찮은지 그 경계선을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2026년 1월에 유튜브가 AI 슬롭 채널 16개를 한꺼번에 삭제했어요. 이 채널들의 합산 구독자가 1000만 단위의 누적 조회수는 수십억 회입니다. 연간 추정 수익이 약 144억에서 147억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죠. 먼저 한국 사례 하나 볼게요. 제가 이분에게 신뢰가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삼본지혜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70만 가까이 되고 누적 조회수가 수십억 회였어요.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AI로 동물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실화처럼 보여주는 영상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멧돼지가 함정을 파서 숫사자를 낚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채널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 뒤로 콘텐츠의 방향이 확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유튜브가 어떤 콘텐츠를 문제로 보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든 겁니다. 해외에서는 더 크게 터졌어요. 이런 스페인어권 채널이 있는데 완전 삭제됐습니다. 이 외에도 구독자 580만짜리, 160만짜리 채널들도 포함해서 여러 채널들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사례들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공장식 대량 생산, 기획 없이 AI한테 다 맡겨서 찍어내는 겁니다. 유사한 포맷의 영상을 하루에 수십 개씩 올리고 독창적 해설이나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는,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두 번째로, AI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이런 채널이 있었어요. 챗 GPT로 일어나지도 않은 살인사건을 만들어서 마치 실화인 것처럼 영상 150개를 올렸습니다. 전부 가짜였어요. 지역 신문 기자한테 독자가 이 사건 추가 정보 있나요? 하고 문의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가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튜브가 OK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요?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독창적인 기획, 편집, 해설이 포함된 콘텐츠는 비정품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활용하면 되고 이걸 활용해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건 위험한 겁니다.
이걸 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이 표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전부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선별하고, 내가 구성한다. 오른쪽은 전부 AI한테 맡기거나 남의 걸 가져다 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진정성이 나오는 주제를 선택해서 조금씩 내 경험을 한 스푼씩 얹으면 그건 자동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원하는 독창적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을 텐데 하나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런 체크박스가 있어요.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2024년 3월에 발표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된 건데 AI로 만들었으면 무조건 체크해야 하나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명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비현실적이거나 애니메이션인 콘텐츠, 특수효과, 생산성 보조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정리하면요. 체크해야 하는 경우는 시청자가 이거 진짜야? 하고 착각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실제 인물의 목소리나 얼굴을 AI로 합성한 경우, 딥페이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재현한 경우, 실제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장면,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한 경우, 그리고 체크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면제한 항목입니다.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인 AI 이미지, 일러스트나 판타지 같은 거, 색 보정, 필터, 미적 편집 효과, 그리고 AI를 이용한 제작 지원, 대본이나 아이디어, 자동 자막, 썸네일, 인포그래픽 생성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 헷갈리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공식인데 체크한다고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건 괜찮나 하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챌린지 하실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몇 개를 정리했습니다. AI한테 대본을 전체를 써달라고 해서 그대로 쓰면 괜찮나요? AI한테 대본을 보조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100% AI가 쓴 대본을 그대로 올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배운 비정품 콘텐츠 기억나시죠? 대규모로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독창성 없는 콘텐츠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챗 GPT에게 초안을 받고 내가 수정하고 내 관점을 넣고 내 경험을 넣고 구성을 조금씩 바꾸고 하면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 얼굴 안 나오는 채널인데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냐? 없습니다. 유튜브는 얼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안 봅니다. 유튜브 정책 어디에도 출연자가 나와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얼굴 없는 채널이 아니라 얼굴이 없고 저품질이고 대량 생산된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예요. 다음 질문. 자기계발 같은 주제로 매일 올리면 대량 생산으로 잡히나? 업로드 빈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매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올리는데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정품 콘텐츠 정책,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는지 유튜브가 예시를 줬습니다. 하나, 다른 자료를 그대로 읽기만 한 콘텐츠. 둘, 여러 영상에 동일 템플릿을 사용한 대량 생산 콘텐츠. 셋, 이미지 슬라이드쇼에 최소한의 나레이션만 넣은 콘텐츠. 세 번째가 좀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슬라이드쇼에 나레이션이면 잘못 만든 AI 영상이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뒤편에서 릴박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직접 구한 이미지도 추가하고 여러 요소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판단 기준도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평균적인 시청자가 봤을 때 채널의 영상들이 서로 다르다고 느끼면 수익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요소를 넣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기보다 내 콘텐츠를 좀 더 유용한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은 잘린다. 아닙니다. 유튜브 CEO가 직접 AI는 크리에이터에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100만 개 이상의 채널이 AI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잘린 건 AI를 쓴 채널이 아니라 찍어낸 채널입니다. 이제 저작권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릴박스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원리, 마인드셋, AI 저작권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뭘로 만들 건지를 볼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주제 선정 시리즈 4개가 시작되는데요. 주제를 정하려면 먼저 내가 쓸 도구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구의 범위를 모르면 주제를 정할 때 이게 되나? 하면서 계속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릴박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강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는 범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신 이 영상을 보시고 전체 기능을 파악한 뒤에 반드시 챌린지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로그인 하셔서 실제로 무료 크레딧을 소진하면서 사용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꼭 직접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야 주제를 선정할 때 그림이 그려집니다. 릴박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로 통합해 놓은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본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성을 녹음하거나 TTS로 변환하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합치고 썸네일을 따로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이걸 다 따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사이트만 6개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 결제하고 각각 사용법을 익혀야 돼요. 릴박스는 이 전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로그인 한번 하면 대본부터 업로드까지 거기에 지금 들으시는 무료 강의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능이 많으면 오히려 어려운 거 아닌가?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릴박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놨습니다. 첫 번째, 투어 시스템. 처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위에 안내창이 뜹니다. 이 버튼은 이거고 다음에는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냥 따라 누르기만 하면 흐름이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영상 가이드. 기능별로 영상 튜토리얼이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본 만드는 법, 이미지 생성하는 법, 편집하는 법 각각 따로 페이지별로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따라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가이드 챗봇. 모르는 게 생기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대본 어떻게 만들어? 이미지 스타일 바꾸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답해줍니다. 일반적인 답답한 챗봇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는 챗봇이라서 내가 어느 페이지에서 질문하고 있는지도 알고 답을 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투어가 안내하고 영상 가이드가 보여주고 챗봇이 대답해줍니다.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을 보기 전에 오해 하나를 먼저 풀겠습니다. AI로 영상 만든다 하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 한 장 띄워놓고 음성 깔고 다음 이미지, 슬라이드쇼. 릴박스는 슬라이드쇼 양산형 영상을 만들려고 제작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되고 기본이에요. 버튼 몇 번 누르다 보면은 만들어집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만큼 전략한 시간을 대본 다듬기와 추가 작업에 쓰는 거예요. 기본 이미지 베이스 위에 대본 내용에 맞는 시각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겁니다. 내 대본에서 영상에 띄워주면 좋은 이미지나 영상을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추가할 수 있고 직접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타임라인 편집기입니다. 이미지를 음성 타이밍에 맞춰서 배치하고 AI 영상 클립을 삽입하고 효과음과 BGM을 넣고 자막을 분리하고 장면 전환 효과까지 내 목소리를 복제한 AI 음성, 아바타 영상 직접 촬영하거나 내가 다운받은 이미지 영상까지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한 결과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슬라이드쇼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제 기능을 하나씩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세요. 영상의 시작은 대본입니다. 제가 대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릴박스에서 대본을 AI로 생성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대본을 작성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들어갈 위치까지 자동으로 잡아줘요. 대본과 이미지의 싱크가 처음부터 최대한 맞춰져서 나옵니다. AI 모델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6개 프로바이더에서 20종 이상의 모델을 지원해요. 모델마다 문체가 다르니까 채널 분위기에 맞는 걸 골라서 쓰면 됩니다. 대본이 만들어지면 그 대본에 맞는 이미지를 AI가 생성합니다. 7종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지원하고 스타일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대본에서 자동으로 뽑아진 이미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되니까 싱크에 맞게 배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싱크는 대본이 나오는 타이밍에 적절한 이미지가 배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대본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7개 프로바이더 300종 이상의 목소리를 지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성 복제 기능이에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등록하면 AI가 내 목소리로 대본을 읽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강에서 차별화 얘기했었잖아요. 내 경험과 관점을 담은 대본에 내 목소리까지 입히면 그게 채널의 정체성이 됩니다. 모두 다 같은 TTS 음성을 쓸 때 우리는 내 목소리로 채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등록은 꼭 실제 유튜브 대본을 읽는 것처럼 녹음을 해서 복제하세요. 분위기와 톤도 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만으로는 표현이 어려운 장면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장면,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건 이미지보다 영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록이나 비오 같은 AI 영상 생성 모델로 짧은 영상 클립을 만들 수 있어요. 5초에서 10초짜리 클립인데 이걸 도입부나 중간중간에 넣으면 영상의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생성하거나 프롬프트로 완전히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타 생성입니다.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AI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을 내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설명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 아바타 수백 종과 내 사진을 바탕으로 학습시킨 후에 나만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체 편집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나열하면 효과음 이미지의 끝이나 시작 지점에 자동 삽입, BGM 추가, 대본과 이미지 싱크 자동 맞춤,
AI 기반 자막 분리, 장면 전환 효과, 유튜브에 최적화된 렌더링, 비디오 이미지 생성 등 이 페이지에서 아예 대본부터 다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웹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썸네일은 클릭률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릴박스 안에 캔바 같은 썸네일 편집기가 들어있어요. AI로 생성할 수도 있고 직접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도형, 눕기 작업, 필터 이런 것들을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영상이 완성되면 릴박스에서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게시도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따로 들어가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설명, 태그까지 여기서 입력하고 바로 올리면 끝이에요. 내 채널의 브랜딩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 번 사용한 목소리 톤이나 영상 스타일은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채널 기본 설정에서 한 번 설정하면 잘 바꿀 일이 없는 설정들은 이곳에서 모두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다음은 해외 채널 운영 기능인데요. 채널 기본 설정에서 국가와 언어가 선택이 됩니다. 다양한 국가와 언어를 지원하니 해당 국가의 언어로 대본부터 영상 제작이 돼요. 이건 한국에서 먼저 수익 창출 채널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해외 채널 운영이 가능해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 기능들인데요. 메모장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고 LLM 챗봇으로 AI와 대화하면서 소재를 찾거나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주제 정할 때 이 분야에서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 유형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챗봇은 GPT나 클로드와 똑같은 모델로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를 활용해서 내 대본을 스크립트 탭이나 타임라인에서 생성한 그대로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다듬고 수정해 나가주세요. 챌린지 하면서 주로 쓰게 될 기능만 소개해드렸고 아마 이 정도만 아셔도 내가 어떤 스타일의 채널을 만들 수 있겠다 감이 오실 거예요. 로그인 하셔서 웹 가이드에 따라 투어를 진행해보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현재 기능이고요. 앞으로 추가될 기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영상을 만들면 그걸 자동으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로 변환해서 해외 채널용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같은 콘텐츠 하나로 한국 채널, 영어 채널, 일본어 채널, 채널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같은 노력으로 수익 경로가 2배, 3배가 됩니다. 이 기능은 챌린지가 끝나고 수익 창출 채널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분석기입니다. 잘 되는 채널을 직접 유튜브에서 찾는 것도 좋지만 딱 필요한 영상들만 모아서 필터 걸고 뽑아낼 수 있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기능 목록이 처음부터 다 있던 건 아니에요. 영상 생성, AI 이미지 싱크, 가이드 챗봇, 영상 가이드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분들이 요청하셔서 추가된 기능들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 말씀을 주세요. 실제로 반영됩니다. 릴박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릴박스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 도구로 어떤 채널을 만들 건지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9강에서는 우리가 만들 채널의 방향, 정보 전달 채널이 뭔지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릴박스로 뭘 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로 어떤 채널을 만들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 전달 채널입니다. 왜 정보 전달이냐?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유튜브는 강력한 검색 엔진입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찾으러 와요.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이유, 뭐뭐 추천 같은 정보 검색이 유튜브 트래픽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정보용 콘텐츠는 CPM이 높은 편이에요. 광고주가 구매 의향이 있는 시청자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검색 기반 콘텐츠는 올려놓으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에버그린이에요. 예능은 올린 날 터지고 끝이지만 정보 콘텐츠는 1년 뒤에도 검색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얼굴이 안 나와도 됩니다.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편집 스킬이 없어도 됩니다. 초보자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 유입이 되니까 구독자 0명이어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아는 것, 경험한 것, 몰라도 공부하게 돼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거라 소재 고갈도 적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상을 만드는 도구 릴박스가 정보 전달에 최적화된 조합이에요. 브이로그나 먹방은 AI로 못 만들어요. 예능이나 리액션은 캐릭터와 재능이 필요하고요. 정보 전달은 아는 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시장도 크고 초보에게 유리하고 우리 도구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채널을 합니다. 다만 반드시 유용한 콘텐츠여야 하고 거기에 나만의 무언가가 꼭 첨가가 되어야 해요. 나만의 경험, 나만의 해석, 나만의 정리 방식, 나만의 관점. 같은 주제라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게요. 비타민C 효능을 검색하면 다 같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기본 정보 전달에다가 내가 비타민C를 6개월 먹어본 후기, 실제 혈액 검사 수치 변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예요. 도구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지 대신 생각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1강에서 배웠던 차별화, 진입장벽 기억나시죠? 내 경험을 얹으면 나만 파는 상품이 됩니다. 오늘은 내 경험을 얻는 것과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채널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내 경험 얻기는 많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이게 진짜 강력한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느냐로 차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역사 채널이 유튜브에 수십 개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역사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대인이 갑자기 중세시대에 떨어졌다면, 만약 내가 레판토 해전의 쫄병이라면 이런 1인칭 체험형으로 전투를 설명해주는 채널이 있다면, 같은 역사 정보인데 전달 방식이 독특하면 완전히 다른 채널이 됩니다. 이 예시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널에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정보 자체는 같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 중세 유럽의 위생 상태, 이런 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그걸 현대인의 시점에서 체험하듯 풀어주면 시청자 입장에서 훨씬 재밌고 몰입이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브랜딩이에요. 세 번째, 시그니처 멘트입니다. 매 영상 동일한 오프닝 멘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한테 일종의 의식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라는 쇼츠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은 매 영상 자 이거는 어느 정신 나간 뭐뭐뭐인데 로 시작해요. 미사일 같은 군사 무기부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현상들을 소개하는 채널인데, 핵심이 뭐냐면 매번 같은 톤, 그 시작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쇼츠를 넘기다가 자 이거는 소리가 들리면 아 이 채널이지 하고 바로 멈추게 됩니다. 이게 시그니처 멘트의 힘입니다. 내 채널만의 시작 멘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짧고 반복하기 쉽고 채널 톤에 맞으면 됩니다. 그걸 매 영상 똑같이 쓰는 겁니다. 네 번째, 포맷의 일관성입니다. 매번 같은 구조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베리타시움이라는 채널은 구독자 2천만이 넘는데 매번 반직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공개하는 구조예요. 당신의 직관은 틀렸습니다가 포맷 자체인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반복하니까 시청자가 다음에는 뭘 틀렸다고 하려나 기대하면서 구독해요. 정리하면 기억에 남는 채널의 4가지 요소. 첫째, 내 경험을 얻는 것. 둘째,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셋째, 시그니처 멘트로 각인시키는 것. 넷째, 일관된 포맷으로 기대감을 만드는 것.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양산형 콘텐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세 개가 합쳐지면 강력한 브랜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찾고 적용하느냐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만 빌려오기입니다.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같은 한국 채널의 주제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시청자가 다 알아요. 아, 저 채널 따라한 거네. 그 순간 끝입니다. 근데 구조, 다시 말해서 포맷만 빌려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역사 채널에서 1인칭 체험형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조를 그대로 과학 채널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소행성에 떨어진다면, 만약 당신이 블랙홀 옆에 서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붙이고 한국 채널 중에 이미 큰 잘 나가는 채널이 있는지 점검해보면 됩니다. 이미 있다면 다른 구조를 붙이거나 거기에 내 경험을 추가로 얹어야 돼요. 구조는 같지만 주제가 다르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이게 구조를 빌려오는 방법이에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마음에 드는 채널을 발견하면 주제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채널은 왜 재미있지? 이유를 분석하면 구조가 보여요. 그 구조를 빼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나의 주제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뭔가 귀한 상품이 보이면 100%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먼저 유행한 게 중국 공장이 찍어내고 한 개 공장이 모자라서 작은 공장에다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을 준 물건들이 또 다른 나라들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다 카피예요. 상품이 그렇고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채널의 구조나 주제를 한국에 가져오는 건 완전히 괜찮아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이니까요. 구독자 수백만 채널이 검증해준 포맷을 한국어로 만드는 거예요. 단 같은 한국 내에서 그대로 베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시청자가 바로 알아챕니다. 해외에서 가져올 때도 뭐라도 하나는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제를 바꾸든 톤을 바꾸든 타겟을 바꾸든 100% 그대로보다는 그래도 계속 뭔가 개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챗 GPT든 클로드든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관점이 독특한 해외 유튜브 채널을 알려줘 라고, 아니면 영어로 유튜브 검색을 해봐도 됩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만약 안 떠오르시면 AI를 붙잡고 될 때까지 대화하세요. 이런 분야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브랜딩 요소를 결합한 채널 예시 알려줘. 이 구조를 다른 주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내가 답변을 얻은 채널이 진짜 있는 채널인지, 그리고 그 포맷이 한국에 있는지 유튜브에서 검증은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딩 포맷 유형들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8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하나만 골라서 내 주제에 붙이면 됩니다. 우리 도구에 잘 맞는 것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사고 실험형. 지식인 미나니가 이 포맷으로 유튜브 코리아 쇼츠 앰버서더까지 됐어요. 해외에는 브라이트사이드라는 채널이 4,470만 구독자인데 왓이프 시리즈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지구의 산소가 5초만 사라진다면, 만약에 인간이 광속으로 달린다면 이런 가정 자체가 미친듯이 궁금해지잖아요. 둘째, 비교 대결형. 인포그래픽스 쇼라는 채널이 이걸로 구독자 1,500만이 넘어요. 이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당신 백상아리 그리고 당신 중세기사 이런 식이에요. 두 대상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구조. 한국군 그리고 일본군, 아이폰과 갤럭시 진짜 차이 같은 식으로 어떤 주제에든 붙일 수 있어요. 셋째, 통일 아트 스타일형. 매번 같은 비주얼 톤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쿠르츠게작트라는 채널은 구독자 2,300만인데 모든 영상이 같은 플랫 일러스트 스타일이에요.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을 몰라도 그 그림 스타일의 과학 채널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일박스에서 AI 이미지를 만들 때 매번 같은 스타일 키워드를 넣으면 이 전략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시스템 해부형. 웬도버 프로덕션즈라는 구독자 500만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매번 핵심 질문이에요. 물류, 항공,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를 해부하듯 분석하는 포맷이에요. 인포그래픽과 다이어그램 중심이라 AI 이미지와 공합도 좋습니다.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 택배가 왜 이렇게 빠른가? 편의점 도시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쿠팡 로켓 배송의 진짜 비밀, 이런 채널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반직관 질문형. 아까 말한 채널의 예시인데요. 당신이 믿는 이 상식 사실은 틀렸습니다. 다 매번 핵심이에요. 시청자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이러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걸 건강 주제에 붙이면 당신이 매일 하는 이 습관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붙이면 다들 이 투자법이 안전하다는데 완전 틀렸습니다. 어디에든 붙여요. 여섯째, 리스트 큐레이션형. 브라이트사이드가 4,470만 구독자를 만든 또 다른 포맷이에요. 땡땡땡 알아야 할 5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숫자가 들어가면 시청자가 끝까지 봐요. 다 볼 때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일곱째, 시간여행 대화형. 줄린 올티라는 채널에서 과거의 나에게 현재를 설명하는 시리즈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 구조를 정보 채널에 적용하면 조선시대 셰프가 현대 편의점에 온다면, 1990년대 프로그래머가 챗 GPT를 본다면, 과거와 현재를 충돌시키면 정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AI 이미지로 과거 장면과 현대 장면을 교차 편집하면 시각적으로도 강력합니다. 여덟 번째, 스케일 비교형. 우주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세포, 바이러스, 원자의 크기 비교, 크기나 규모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포맷입니다. AI 이미지가 이런 스케일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완벽합니다. 한국 부자 1%와 평균인 사람들의 월급 차이를 시각화하면 지구 물 전체를 한 곳에 모으면 얼마나 될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든 스케일로 풀 수 있어요. 이코노믹스 익스플레인드라는 채널이 구독자 250만인데 경제 데이터를 차트와 인포그래픽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성공했습니다. 이 8가지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핵심은 마음에 드는 포맷을 하나 골라서 매번 같은 구조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시청자가 이 포맷이지 하고 기대하게 만들면 그게 브랜딩입니다. 물론 이 8가지는 예시일 뿐이고 직접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앞에서 배운 4가지 요소로 나만의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구조 빌려오기와 해외 벤치마킹으로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4가지 요소 중에 하나 이상, 검증된 구조 하나, 이 조합이면 양산형 콘텐츠에서 저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3가지 필터를 적용해 볼 겁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채팅방에서 꼭 질문을 주시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정보 전달 채널을 만들 거라고 했고 기억에 남는 채널의 4가지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내 경험을 얻는 것,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시그니처 멘트로 각인시키는 것, 일관된 포맷으로 기대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구조를 빌려오거나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져오는 실전 적용법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필터를 통과하면 내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필터는 진정성입니다. 내 경험, 관심사, 전문성, 흥미 중 하나라도 닿는 주제여야 합니다. 제 사례를 들게요. 이 강의들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 머리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진정성입니다. 내가 아는 것, 겪은 것, 관심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차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거나 실제로 경험해본 게 있으면 됩니다. 진정성이 왜 중요하냐면 2가지입니다. 첫째, 영상 만들기가 지치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주제로 100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둘째, 시청자가 느낍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건지 대충 정리해서 읽는 건지 그 차이가 납니다. 2번째 필터입니다. 넓은 주제는 시청자의 기억에 남기 어렵습니다. 좀 좁혀야 됩니다. 예시를 들게요. 건강은 너무 넓습니다. 장 건강으로 하면 좀 좁혀졌어요. 장 건강 플러스 내 병원 경험, 좁고 진해졌습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좁히면 안 됩니다. 군사력 채널을 한다고 치면 유럽의 특정 국가 군사력 비교는 적절한 세분화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어느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소도시의 군사력 분석은요, 이건 검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좁히되 수요가 있는 범위는 유지해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튜브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보세요. 자동 완성이 뜨면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슷한 주제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하세요. 최소 몇천, 1만 이상이면 수요가 있는 거예요. 셋째, 구글 트렌드. 여기서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확인합니다. 유튜브 내 검색 수요를 직접 볼 수 있어요. 검색량이 꾸준하거나 상승 추세면 좋은 주제, 급감 추세면 피하세요. 넷째, 해외 채널을 검색해보세요. 영어로 비슷한 주제를 검색하거나 AI한테 이 주제로 성공한 해외 유튜브 채널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해외에서 이미 구독자가 1만에서 10만 이상 달성한 채널이 많다? 그러면 수요가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채널이 아직 없다면 진짜 뭔가 한국 정서와 안 맞거나 우리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유행한 게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구조 빌려오기 개념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3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해외 또는 한국 채널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뭐가 독특한지 보는 거예요. 이 채널은 왜 재밌지? 라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역사 1인칭 채널, 이 채널이 재미있는 이유는 1인칭 체험이라는 구조 때문이에요. 물론 재미있는 역사 사건을 다루는 것도 재미가 될 수 있지만 마치 내가 그 시대에 떨어진 것 같은 이 경험이 재미의 핵심인 거예요. 그 구조에서 주제를 빼고 포맷만 추출합니다. 역사 1인칭 체험에서 역사를 빼면 1인칭 체험이라는 이 구조나 포맷이 남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제가 아니라 포맷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은 내 분야에 그 포맷을 붙입니다. 여기서부터 마법이 일어나요. 예시를 쭉 보여드릴게요. 1인칭 체험 포맷을 과학에 붙이면 만약 당신이 소행성에 떨어진다면, 건강에 붙이면 만약 당신이 자기 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당신이 백혈고화되어 바이러스와 싸운다면 완전히 다른 채널이 될 수 있죠. 경제에 붙이면 만약 당신이 1930년 대공황에 주식을 샀다면, 만약 당신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일 때 트레이더였다면 이것도 재밌겠죠. 한 직관 질문형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 붙이면 베리타시움이 되고, 건강에 붙이면 당신이 믿는 건강상식, 사실은 틀렸습니다. 채널이 되고, 심리학에 붙이면 당신이 믿는 인간 심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채널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와 주제를 분리해서 조합을 하면 아이디어가 무한대로 나옵니다. 이게 구조 빌려오기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좁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주제 자체를 세분화하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을 독특하게 하는 것. 이 둘을 조합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필터입니다. 내가 고른 주제에서 콘텐츠 소스가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그 주제로 영상 제목 10개를 써보세요. 10개도 못 뽑으면 주제가 너무 좁거나 본인의 관심이 부족한 겁니다. 10개까지 뽑을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는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몇 개 올리고 소재가 바닥나면 채널이 멈춥니다. 당장 10개는 뽑을 수 있어야 1년 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챌린지를 하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신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3단 필터를 적용해볼게요. 필터 1. 진정성. 매일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는 당사자입니다. 경험이 곧 콘텐츠입니다. 통과. 필터 2. 좁고 진하게. 육아는 너무 넓죠? 좁혀볼게요. 논문 연구 기반 육아 정보. 단순 육아 브이로그가 아니라 소학과 논문을 근거로 한 깊이 있는 육아 정보 채널. 이러면 좀 좁고 진해집니다. 필터 3. 무한 소스. 아이가 보이는 증상, 발달 단계, 이유식, 수면, 예방접종, 소재가 끝없이 나옵니다. 통과. 이분의 구체적인 하루를 그려볼게요. 기저귀를 갈 때 아이 피부에서 막 진물이 나고 있어요. 이걸 AI한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저귀 발진으로 진물이 났어. 원인, 응급대처법, 병원 가야 하는 기준을 소학과 논문을 근거로 정리해서 엄마들한테 유용한 60초 쇼츠 대본을 만들어줘. AI가 대본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본인 폰으로 내가 겪었던 상황에 대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일박스에서 이미지와 음성을 조합하면 쇼츠 한 개가 완성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오늘 겪은 일이 오늘의 콘텐츠가 된다는 거예요. 소재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저귀 발진 진물 대처법, 아기 엉덩이 빨갛게 같은 상황을 겪는 엄마들이 검색할 키워드를 그대로 제목에 넣으면 검색 유입도 잡힙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기획자예요. 매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접하는 사람입니다. 필터 1. 진정성.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테크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어요. 테크 정보 채널을 운영하기 쉽겠죠. 통과. 필터 2. 좁고 진하게. IT 테크 하면 너무 넓죠?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구조 빌려오기를 적용해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없었다면 이라는 포맷을 붙이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었다면 지금 세상은? GPS가 없었다면? 바코드가 없었다면? 마트에서 장을 어떻게 볼까? 이런 식으로요. 일상에서 당연하게 쓰는 기술을 없애보는 사고실험 채널이 되는 겁니다. 필터 3, 무한소스, 인터넷, 블루투스, 배터리, 터치스크린, QR코드, 신용카드, 엘리베이터. 기술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소재가 엄청 많아요. 통과. 이 채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없었다면 이라는 반직관 질문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부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 사전 강의 9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조합됩니다. 여러분도 대입해보세요. 여행이라면 여행 유튜버는 레드오션이에요. 회사원 금요일 퇴근 후 당일치기 여행. 이건 블루오션이죠. 요리라면 요리 유튜브는 막막해요. 전자레인지로만 만드는 야식은 이런 채널은 많진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35가지 주제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찾고 오늘 배운 3단 필터로 검증해보세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대로 가져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에다가 내 진정성이 있는 분야에다가 이 구조를 적용하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똑같이 가가지고 그대로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은 아마 이미 다 있는 채널들일 겁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문제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구강과 식강에서 주제 선정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35가지 예시를 그냥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골라라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나와 관련 있는 걸 참고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차별화 방법 4가지와 3단 필터를 떠올리면서 보세요. 여러 카테고리를 나열할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보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식 교양 계열. 한국 채널 사례로 안될 과학, 별별 역사, 사물공이 잡학 지식 같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용 생활 계열. 특히 이 계열은 쇼핑 파트너스 연계가 좀 자연스럽고 건강 영상에 유산균 링크, 요리 영상에 조리도구 링크, 재료 링크, 수익화 경로가 좀 넓습니다. 세 번째로 재테크와 커리어 계열입니다. 슈카월드, 머니그라피 같은 성공 채널이 있는 영역이고 CPM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수익성도 좋습니다. 네 번째, 마인드 자기개발 계열. 이 계열도 재테크 경제와 마찬가지로 CPM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라이프스타일 계열. 범죄 예방, 사기 수법 같은 건 경쟁이 적고 진입 기회가 좀 있는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는 것, 좋아하는 것, 경험해본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채널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5가지 주제를 그냥 그대로 하면 평범한 채널이에요. 앞에서 배운 구조 빌려오기를 적용해봐야 됩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왼쪽 주제 열에서 나와 관련 있는 걸 하나 고르고 가운데 구조를 붙이면 오른쪽처럼 완전히 새로운 채널이 됩니다. 거기에 맨 오른쪽 경험까지 얹으면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 표에 있는 조합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조와 주제를 자유롭게 섞으면 됩니다. 1인칭 체험을 경제에 붙여도 되고 반직관 질문을 요리에 붙여도 됩니다. 또 주제 자체를 수요가 있는 선에서 특색 있게 좁히는 것도 채널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조합은 무한해요. 사례로 보겠습니다. 둘 다 해외여행 채널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곽튜브는 현지인 교류와 함께 식사하는 문화체험 채널이었어요. 빠니보트는 초저가로 비주류 국가 오지를 여행하는 채널이고요. 같은 여행인데 각자 자리를 잡아서 둘 다 성공했습니다. 주제를 좁히면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백종원 같은 요리 전문가 채널이 이미 너무 크잖아요. 근데 자취요리신이라는 채널은 200만 구독자예요. 자취생 타겟, 5분 이내 초간단 요리, 편의점 재료만 씀. 이게 니치 전략이에요. 범위를 좁히면 그 안에서 1등이 가능합니다. 심창맨 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튜브는 골목 상권이다. 대로변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골목에서 1등하면 됩니다. 사례 3.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에서 배운 해외 벤치마킹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귀한 상품이 보이면 100% 해외에서 먼저 유행한 겁니다. 상품도 다 카피예요. 한국에서 이쁜 게 새로 나오면 새로운 것 같지만 미국에서 유행하던 게 중국 공장에서 찍혀서 또 한국으로 수입된 겁니다. 유튜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 채널의 구조나 주제를 한국에 가져오는 건 완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검증이 된 모델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건 괜찮은데 같은 한국 내에서 그대로 베끼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한국 채널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시청자가 바로 알아챕니다. 아, 저 채널 따라한 거네. 이 소리 들으면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가져올 때도 뭐라도 하나는 바꿔야 합니다. 주제를 바꾸든 타겟을 바꾸든 톤을 바꾸든 100%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우리 정서 한국에 맞게 반드시 나만의 변형을 하나 이상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역사 채널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이미 많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유튜브 채널 유니크라고 검색해보세요. 내가 그 시대의 병사가 된 것처럼 특정 시대의 하루 동안의 일상을 재현해주는 채널 같은 게 막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이걸로 여러 구조를 붙여서 내 분야의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는 특정 행성 하나만 파는 채널, 심해 생물만 다루는 채널 같은 극도로 좁힌 채널들이 구독자 수백만이에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이 주제로 관점이 독특한 해외 유튜브 채널 알려줘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영어로 직접 검색을 해도 좋고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한국어로 적용하면 됩니다. 베끼는 게 아니라 검증된 모델을 가져와서 내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강의를 보시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만약 안 떠오르시면 AI를 붙잡고 될 때까지 대화하세요. 그냥 몰라요 하시면은 솔직히 그건 할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토론하는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포맷을 다 알려드렸는데 대화하는 정도만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좋은 채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3단 필터를 통과한 주제가 곧 채널의 정체성이 됩니다. 채널명, 프로필, 배너, 설명란에 모두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하시고, 시청자가 채널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뭐뭐 전문 채널이구나 3초 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미리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정할 때 수익 창출 후에 열리는 길도 가능하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2개에서 3개가 겹쳐요. 주제를 정할 때 이 주제로 어떤 수익 모델이 가능한가 또 미리 그려보세요. 자, 이제 주제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